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정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이 됐거든요. 네. 우선 구체적으로 시세를 어떻게 조정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작년 2월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2월에 SM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SM 경영진이 이수만 이제 총괄 프로듀서죠. 퇴진을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분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SM 이제 경영진은 그때 신주 발행해서 카카오 쪽으로 이제 신주 발행하겠다. 제3자 방식이거든요. 유상 증자하겠다고 이제 밝혀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지분 싸움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지분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이 희석되는 결과가 가져오다 보니까 되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는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바로 하이브였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뭐 베개 기사처럼 이제 짠하고 이제 등장하면서 그럼 우리가 사실상 이 하이브가 SM 주식을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이제는 그때 이제는 시장에 밝혔죠. 네. 그때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그때 이제 시장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흐름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한 9만 원, 8만 원 했던 주가가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갑자기 12만 원 돌파를 하게 되는 더 거예요. 높게. 예, 더 높게. 그러면 사실상 13만 원 그때 됐었거든요. 주가가 만약에 뭐 SM 주가가 13만 원 되면은 공개 의사했는데 공개 매수하겠다 했는데 누가 팝니까? 그렇죠. 시장에 주식을 안 내놓거든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실상 12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이브가 이상하게 본 거예요. 왜 갑자기 8만 원, 9만 원 하던 주가가 갑자기 공개 매수를 한 12만 원보다 더 뛰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는 카카오 측에서 이제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사모펀드가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카카오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는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고 이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시세 조정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실제 그 당시에 그랬어요. 뭔가 있다. 예,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공개 매수 의사를 밝혔는데 주가가 뛰는 거는 분명히 어떤 특정 세력이 와서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시장에서 이미 그 당시에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이제 금감원 쪽으로 이거 조사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금감원이 사실상 이제 조사를 해서 검찰 쪽으로 넘긴 사례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검찰에서는 이 시세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말 그대로 총수의 의지가 없었으면 이건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고 네. 이제는 시세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고 강하게 의심해서 하이브 측의 이제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는 검찰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카카오가 받고 있는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살펴보면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 수요,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 네. 또 가상화폐 횡령 배임 의혹 이런 상황에서 김범수 위원장까지 구속이 됐으니까 카카오로서는 상당한 악재겠죠? 사실 그렇죠. 이제 사실상 지금 카카오가 과거부터 조금 이렇게 비판을 네. 받았던 것이 이제 골목 상권 침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O2O 서비스라고 해서 온라인 포 오프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몰아서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골목 상권이랑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O2O 서비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대표적으로 이제는 좀 시장이 지탄을 받았던 것이 2020년도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이제 바람픽처스라고 있는데 여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바람픽처스의 기본적인 주가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사실상 이제 카카오 측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는 더 많은 1,000원 줘야 될 걸 10,000원 주고 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세 조정 행위도 여기서 이제는 좀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콜 몰아주기도 사실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카카오는 뭐가 생각나니? 그러면 카카오 택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카카오톡이 아니라. 그렇죠. 카카오 택시. 왜냐하면 택시 타시는 우리 또 젊은 층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카카오 택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네. 카카오티 블루라고 있습니다. 자사 예,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제는 콜 몰아주기가 들어갔다. 돈을 더 줘야지 부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좀 비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었어요. 카카오에서 만든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있는데 이 클레이튼 만들었을 때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임직원들에게 사실상 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 지분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클레이튼을 투자했던 분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줄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땐 카카오 입장에서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들이 계속 쌓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살펴볼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김범수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카카오 법인이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대주주가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잃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이면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카카오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김범수 의장이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직 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그 형사처벌을 받기 위한 그 불법적인 행위를 이제 법인과 같이 이제는 지위를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거든요. 예. 네. 한마디로 이제 김범수 의장이 형사처벌 받는다? 그럼 법인 카카오도 같이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카카오뱅크거든요. 네.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지금 현재 보면은요 한 2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양벌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지를 잇는다 그럼 10% 남기고 다 팔아야 됩니다 시장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싸움에 또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물량이 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또 폭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별 규정이 아마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카카오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울상이죠. 사실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21년도였죠. 21년도 때 17만 3천 원 사실 최고가 찍고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뭐 지금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4만 1,000원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현재 예. 주가로는 오늘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 봤을 때 39,150원. 더 내려가는. 어제보다 이제 4%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CEO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주가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악재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뭐 총수가 예를 들어서 뭐 CEO가 구속된다. 사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예.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카오의 양보 규정 때문에 카카오뱅크 잃어버린다 이런 악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파격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카카오로 얘기하면 3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고점 찍었을 때 소액주주들이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카카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3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18위 정도로 떨어진 상태고 예. 그래서 진짜 뭐 카카오 주식을 그때 이제는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뭐 우려스러울 정도로 지금 팔지도 못해요.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향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악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과 관련해서 사법 절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얘기로 가볼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후보자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 기록적인 후원금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했던 네. 내용인데 실제 이제는 뉴욕타임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후 10시였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입니다. 그때 5천만 달러 그러니까 694억 원 정도의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기부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는 밝혔는데 네. 이게 사실상 2020년 대선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뭐 지금 차트에 예. 나오지만은 요거는 이제 시간당으로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차 TV 토론회 한 다음에 사태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당 2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사실상 1차 토론회 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였다가 결국엔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퇴 후에는 시간당 1,150만 달러 정도 됐는데 우리 돈으로 15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폭발적으로 증가됐고요. 그래서 사퇴 직후에 한 694억 원 기부금 모집이 돼서 이게 사실상 뭐 달러로 보면 5천만 달러가 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퇴 이후에 이제 기부금이 쇄도하고 있던 부분이 아마 이제 눈에 띄고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사퇴 말고 후보 사퇴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높게 네. 평가하는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이제는 몰아주기, 힘 몰아주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엄청 결집을 한 거네요. 결집을 한 거죠.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집토끼가 몰렸다, 그러니까 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이게 그러면은 사실 이 기부금이라는 게 왜 미국 대선에서 중요하냐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기부금 같은 경우 가지고 TV 토론이라든지 TV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네.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라든지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기부금을 가지고 사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용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부금과 그다음에 이제는 대선의 결과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한선의 변수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6년도 대선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었었는데 네. 그때 힐러리 후보가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았었어요. 근데 대선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외를 빼고는 대부분의 이제는 기부금을 많이 받으면 사실상 대선 승리한다라는 이제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누가 더 많은 기부금을 받느냐 이게 그래서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증시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했는데 바이든의 후보직 사태가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 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뭐 사퇴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했다라고 보면은 그게 뭐 그럼 기술주에 무슨 관계냐? 그거랑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상관이 있냐면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뉴욕 3대 지수가 떨어졌던 부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이쪽으로 당연히 가겠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불확실성이 그래서 사라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뉴욕 주가에서 드디어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2% 올랐고요. 네, S&P 500 지수가 이제 1% 올랐고 나스닥 지수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1.58% 그동안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매수세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그동안 눌려왔던 주가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약에 대선에 더더욱 가까워질수록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막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사실상 이 피격 사건 이후부터 도널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주장했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공약을 아셔야 되는데 10% 보복 관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 늘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뻔히 예상되는 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압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 압박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동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환율에 영향을 고스란히 미칩니다. 환율 계속적으로 사실상 강달러 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1,380원 정도, 거의 1,400원을 육박하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에 참여하신 분들도 몰라요. 이거는 뭐 환율 예상할 수 없고요. 주가도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그나마 조금 안정되니까 이제는 뉴욕 3대 주식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경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1% 내렸어요. 이게 무려 7개월 만에 하락한 거죠? 네, 그렇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생산자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원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이 물가 지수를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0.1% 하락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추이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지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서 사실상 이 0.1% 하락이 나온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비 엄청 내리고 있고요. 날씨가 네,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과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생산자 물가 추이가 하락했다고 해서 사실상 이제 변수가 남아 있다. 날씨에 대한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자 물가 추이가 다시 한번 오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이제는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책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 어떤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지금 생산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이제 지원금 중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그 농산물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증가폭이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었잖아요. 요즘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는요. 사실상 이제는 아시겠지만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기업들한테 그렇죠. 보조금. 기업들한테 많이 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한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용을 이제는 줄이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문제가 현재에 들어와서 2024년도, 2003년도 들어와갖고 이제는 이제 정부의 보조금도 줄이게 되고요. 무엇보다 고금리 유지가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경제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이제 경제계에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에게도. 그러면 사실상 이런 고금리 상태, 긴축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네. 사실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월급 주기도 힘들고. 월급 주기 힘들죠. 무엇보다 소비가 안 되는 시장으로 가다 보니 왜냐하면 내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소비자들은 지갑 안 열거든요. 네. 그럼 지갑을 안 연다는 얘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생산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겠죠. 생산할 이유가 사라지면 고용자, 뭐 근로자들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긴축 상태의 악영향에 빠지면서 악순환에 빠지면서 사실상 지금 뭐 근로자를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무엇보다 또 하나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사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줄고 있다는 부분. 왜 주는 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상 폐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폐업하다 보니까 당연히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악순환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사실 고용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건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을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이 좀 나서서 예. 선제적으로 좀 취업을 늘려줄 필요는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 이야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